자, 한 인물을 두고 누구는 영웅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누구는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극과 극의 평가죠. 바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약산 김원봉. 오늘 그 엇갈리는 평가들 사이에 숨겨진 그의 진짜 삶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역사 선생님이 겪은 실제 일화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 학생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념의 잣대로 평가절하되는 이름. 바로 이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깊은 상처와 논쟁의 시작점, 바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김원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웅과 반역자, 이 두 개의 얼굴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김원봉이라는 거대한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를 키워낸 땅, 바로 밀양으로 가봐야 합니다. 과연 그곳의 흙과 바람에는 어떤 특별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을까요? 예로부터 밀양은요, 불의에 그냥 순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섰던 선비 김종직, 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그런 의로운 정신이 대대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김원봉은 바로 이 정신을 먹고 자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의 저항 정신에 제대로 불을 지핀 두 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육자 전홍표 선생, 그의 머릿속에 민족의식을 심어줬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전략가이자 고모부였던 황상교 선생이었는데 이분은 독립운동 자금을 쥐어주면서 현실적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젊은 김원봉을 단단하게 받쳐준 셈이죠. 자, 이제 김원봉은 역사의 무대 위에 자신의 이름을 가장 굵고 선명하게 새길 길에 선택합니다. 바로 의열투쟁의 길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한 그는 이제 혁명의 무기를 직접 손에 들기로 결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의열단을 그냥 무차별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아주 명확했어요. 조선총독부라든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말하자면 식민 통치의 심장부만 노린 거죠. 일제의 가장 아픈 곳을 정밀 타격해서 공포를 주고 동시에 억압받던 우리 민중에게는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게 바로 의열투쟁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의열단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강령, 바로 단재 신채우 선생의 붓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원봉이 직접 찾아가서 부탁해서 쓰여진 이 조선혁명 선언의 한 문장.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와, 이거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정말 비장하고도 확고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투쟁은요, 그냥 부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3단계 논리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제 통치기구를 파괴한다. 두 번째, 친일파나 불합리한 제도를 파괴한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김원봉이 그저 무장투쟁가에만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그는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정치판의 한가운데서 당대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특히 우리에게 민족의 큰 어른으로 알려진 백범 김구 선생과의 관계를 보면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딱 보이죠. 한 명은 19세기형, 다른 한 명은 20세기형. 김구 선생이 덕으로 사람을 품는 덕장 스타일이었다면 김원봉은 명석한 머리로 판을 짜는 지장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근본적인 스타일의 차이가 때로는 협력의 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더 자주 팽팽한 긴장감과 경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원봉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뭉쳐야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이념이나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무려 9개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거대한 통합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어보려 했던 그의 시도 자체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혁명가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아마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된 조국은 그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되찾은 땅에서 악질 친일 경찰이었던 자에게 뺨을 맞는 그런 수모까지 겪게 되죠. 결국 깊은 환멸을 느끼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등진 채 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과 북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숙청당했고 옥중에서 스스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에 맞서 모든 걸 바친 혁명가였지만 해방된 조국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그는 빨갱이도 하양이도 아닌 그저 설 곳 없는 이방인이 되고 만 거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몸 하나 누일 땅 한 뼘조차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무덤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비극적인 삶이 남긴 그 깊고 공허한 울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약산 김원봉, 모두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그의 삶은 우리 역사에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웅이냐? 반역자냐? 이런 낡은 흑백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과연 그의 삶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아마 그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